트로트 진행자 금 PD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됩니다. 인생 사연, 감동 실화, 건강과 삶의 지혜를 담아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에 다가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 그 돈이 통장에 찍히던 순간 말없이 화면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29년을 일한 끝에 받은 마지막 월급. 기분이 벅찬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만 계산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입니다. 올해 72이고 퇴직한 지는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은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고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회사 앞을 걷는데 늘 보던 길이 낯설었습니다.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 기계에 내 이름은 등록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제자리에 앉아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던 서류, 볼펜, 스티커, 메모들. 언젠가 회의 중에 적은 낙서까지 버리지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낙서조차 내 인생의 일부 같았거든요.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상한 정적을 자주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그걸 처음으로 자각한 건 단체 문자방이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걸 저희는 그날 밤에서야 봤습니다.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축하 댓글이 주르륵 달린 뒤였습니다. 왜 이제 봤냐? 고 아내가 묻자 아들은 짧게 답했죠. 바빠서요.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밥숟갈을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를 며칠이 지나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이제 우리는 뒷전이구나 하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줘야지. 걱정되잖니. 잠시 정적 끝에 돌아온 대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버지 걱정만 하시고 도와주실 순 없잖아요. 그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잘하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방해될까봐,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이제는 내가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은 의외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아내는 새 옷을 꺼내놓고 나는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기다렸습니다. 이젠 반대로 전화 한 통에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카트를 끄는 가족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과자를 고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내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 즈음부터 제 일상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며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아들일까? 혹시 무슨 일일까? 하지만 대개는 광고 전화거나 보험 안내 문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자식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겐 짐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시간을 그들에게 썼고 내 모든 수입을 그들을 위해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더 깊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시간, 손에 손을 얹고 TV를 보는 시간, 창가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바람을 느끼는 시간. 그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름 괜찮게 살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괜찮아. 그 말이 허무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직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나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자식과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찾을 시간이 온 것뿐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명패를 떼어낼 때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명패 속 내 이름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후배들이 케이크를 사주었습니다. 작은 카드에 짧은 인사말이 적혀 있었죠. 김 과장님,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딘가 찡했고 웃으면서도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소고기였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앞으로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던 문자가 왔습니다. 1억 500만 원 입금 완료. 그 숫자를 보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월급이구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돈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왔습니다.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힘들다며 예식장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바라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2천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형님이 전화했습니다. 아주 먼 친척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500만 원. 많지 않은 금액 같았지만 두 번째 출금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즈음 아내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는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에 150만 원, 총 300만 원. 한숨이 나왔지만 치료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돈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빠져나간 지출들이 어느새 큰 구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교통비, 선물. 퇴직 전보다 더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났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잔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름이 되자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가본 여행이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바다를 따라 달리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도 있었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문득 불안이 스쳤습니다. 돌아온 날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누수였습니다. 벽지, 천장, 마루까지 공사해야 했습니다. 보험 처리 전 선납금으로 270만 원. 생각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그 즈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창밖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득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8만 원. 아내 것까지 합쳐도 9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살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쌀과 병원비, 관리비, 휴대폰 요금 하나하나 따져보니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줄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퇴직금은 축복이 아니라 준비가 없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지출 병원비 7만 원, 마트 2만 5천 원.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 그 시간은 말 그대로 황금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자유.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고, 아침 일찍 전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그저 고맙고 낯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며 출근 시간을 계산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아내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그게 그렇게 호사로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고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멈추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죠. 2달째 되던 무렵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극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 앉아있으니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팝콘을 손에 쥔 채 고개를 기대었고 나는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3개월 차에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바닥이었지만 산을 오를수록 땀이 식을수록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등산로 중간 정자에 앉아 아내가 싸온 김밥을 나눠 먹던 날. 바람이 참 좋았고 하늘은 참 높았습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죠. 당신 얼굴이 다시 돌아왔어. 회사 다닐 때랑 완전 달라. 그 말이 고맙고도 슬펐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 말 한마디로 실감했거든요. 그 무렵 우리는 작은 여행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온천 남이섬 통영. 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냥 둘이 손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한 번은 충동적으로 전통차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작은 비녀를 선물했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비녀는 좀 오버하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날 저녁 머리에 꽂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지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트, 병원, 외식, 여행, 선물. 그 어느 하나 낭비 같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쌓이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통장 자주 보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들고 있었죠.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 한 달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전구가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전구를 고르다 나는 무심코 가격표를 2번 확인했습니다. 단돈 5,000원짜리 전구 앞에서 나는 몇 분을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은퇴 생활이었나? 그 물음이 마음을 울렸고 그때부터 저는 퇴직금이 아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안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치 휴가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몸이었습니다. 늘 건강한 줄 알았던 치아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가 갑자기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밥을 먹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버렸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경까지 손상됐어요. 임플란트 2개는 하셔야겠습니다. 하나에 150만원. 총 300만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아내를 보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대? 나는 웃으며 아니야, 별거 아니래라고 했지만 진짜 아픈 건 이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외출길에 계단을 헛디뎌 발을 접질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자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고관절 미세골절, 입원과 물리치료로 이어졌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보험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는 말에 진료비는 생각보다 더 나갔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에 이번엔 집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윗집 문제인 줄 알고 올라갔지만 알고 보니 우리 집 배관이 터진 거였습니다. 누수로 벽지가 젖고 마루가 들다 결국 전체 공사를 진행해야 했죠. 배관 공사, 도배, 장판 교체, 견적이 나왔고 총 270만 원. 보험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우선 선납해야 했고 보상금은 한 달이 지나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러다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조심스러웠죠. 아빠, 혹시 이번 달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신혼집 보증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고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버튼을 누르던 순간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전등불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는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외식도 자제했고 옷도 잘 사지 않았고 여행도 딱 2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도 리터당 가격이 몇 원이 오른 걸 느낄 정도였고 병원 예약을 잡을 때도 다음 달로 미룰까 하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도 조용해졌습니다. 뭘 사자고 말하지 않았고 먼저 나가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감자가 너무 비싸졌더라. 나는 다음엔 안 사도 되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다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퇴직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퇴직은 무력감이 조용히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지출치가 진료비 35만 원, 약값 4만 원, 마트 5만 2천 원. 나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숫자를 외우고 견디기 위해 표정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퇴직금은 단단한 벽돌 같았지만 사실은 손에 쥐면 스르르 흘러내리는 모래였습니다. 너무 세게 쥐면 부서지고 너무 느슨하면 바람에 날아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름 괜찮게 살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괜찮아. 그 말이 허무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직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나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자식과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찾을 시간이 온 것뿐이라는 걸요. 퇴직 후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은퇴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옛 친구들, 학교 선배들까지. 이제 우리 모두는 퇴직자라는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좀 봐야지. 얼굴 까먹겠다. 그 말에 웃으며 약속을 잡았고 정말 오랜만에 예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술자리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자랑하거나 현재를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편하게 웃고 떠드는 시간.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대화의 주제가 노후와 돈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퇴직 전에 상가 하나 사놨어. 월세로만 한 180씩 들어와. 다른 친구들이 야, 역시 준비된 놈은 다르다 하며 웃었고, 그 친구는 익숙한 듯 겸손한 척 웃으며 술을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은 국민연금을 12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다니길 잘했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세대는 준비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두 잔의 술을 천천히 따랐습니다. 물론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술보다 더 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준비를 못했을까?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 자리를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옆에 앉았고 아내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둘 다 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친구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매달 180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너는 퇴직금 어디에 썼냐? 그때 부동산 하나 잡았어야지.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내 어깨를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런 자리에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히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대학교 시절 함께 자취하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인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도 맥주 좋아하냐?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을 앞에 두고 예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이 조용히 한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요즘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뭐 가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밥 먹고 걷고 웃을 수 있잖아. 그 말이 그 어떤 고액 연금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많이 가진 건 없어도 우리대로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아내는 밥을 짓던 손을 멈추고 저를 향해 살짝 웃었습니다. 난 지금이 좋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비교 속에서 한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노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는 존재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사실 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하며 고장인가 싶었고 집안 전등이 깜빡이며 이것도 비용 나가겠구나부터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독촉장일까? 실제로는 우편 배달원이었지만 그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더 평온한 척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저에게 아내가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우리 건강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바꿨고 그 이후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생학습관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계 기초 강의 신청하고 싶은데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창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강해요. 잘 오셨어요. 첫 수업 날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한 강의실에 앉아 있으니 괜히 든든했습니다. 모두들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 기운이 내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것. 며칠 뒤 동네 서점 유리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3일 오전 도서 정리 및 손님 응대.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다시 몇 발자국 돌아가 그 종이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일해볼까 해.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잘할 거야. 며칠 뒤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팠지만 몸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 하루가 채워진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32만 원.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카드값 일부를 내고 남은 돈으로 아내와 한식당에 갔습니다. 순댓국 2그릇을 시켜 말없이 먹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다시 환해졌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퇴직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아도 연금이 적어도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내 옆에 함께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나에겐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점 앞 작은 책장에서 한 아이가 책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 짧은 인사가 참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쓰러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없다고 믿을 때 끝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췄을 뿐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웃을 수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면 그건 아직 괜찮은 인생입니다.